자, 현금 6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 개시하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차변과 대변으로 분개를 하고 그에 대해 거래의 종류를 한번 파악을 해볼 건데요. 자, 거래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교환거래와 손익거래, 혼합거래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여기서 교환거래라는 건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는 거래, 즉 자산, 부채, 자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래라면 교환거래가 되겠고, 손익거래라면 한쪽 계정의 수익만 또는 비용만 있는 거래가 손익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혼합거래는 이 두 가지를 합한 거라 보시면 돼요. 교환거래랑 손익거래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계정에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도 있으면서 한쪽 계정에 그 수익과 비용도 같이 들어있는 거래 있죠. 그런 것은 혼합거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분개를 해볼게요. 저는 여기 분개장 왔다 갔다 하면 좀 불편하니까 여기다가 줄을 추가해서 할게요. 자, 현금 6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 개시하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개를 할 때 차변에는 일단 현금이 회사 입장에서 늘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일어나요. 우리 자산의 증가는 어디 있어요? 보통 차변에 자산의 증가를 적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그리고 600만 원 이렇게 해서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이 밑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여기 차변 대변 공간 두었으니까요. 그리고 회사 입장으로는 자본금이 늘어나요.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 600만 원 이렇게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양쪽 계정이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만 있었죠. 그쵸? 현금이라고 한다면 여기 조금 더 자세히 표시를 해드리면은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있었고요. 자본금이라는 자본의 증가가 있었어요. 자산도 증가하고 자본도 증가하는 그런 거래였고, 이런 거래를 바로 무슨 거래? 교환거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환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는 거래라고 했었죠.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보이게 해놓을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1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다라고 하네요. 자, 그럼 업무용 컴퓨터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걸 먼저 따져보셔야 될 텐데요. 업무용 컴퓨터가 우리가 뭐 3개월이나 1년이 있으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게 아니죠. 계속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비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변에 구입을 했으니까 비품이 증가를 하죠. 100만 원 증가하면서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아직 지급 안 했어요. 그쵸? 그래서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이라는 건 나중에 지급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으니까 부채인 거죠. 그래서 부채의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0만 원. 자,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도 증가했어요. 그쵸? 그럼 이 거래는 무슨 거래? 역시 교환거래가 되겠죠. 네, 맞아요. 자, 그럼 세 번째 분개를 또 해볼게요.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 4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들어갔냐면 우리가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를 하죠. 따라서 차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를 적습니다. 40만 원을 적고요. 그리고 이 현금의 증가가 무엇으로 인해 일어났어요? 외상매출금이 갚아져서. 그쵸? 그래서 외상매출금이라는 거 돈을 받을 권리인데요. 이 돈을 받을 권리를 받았으니까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원래는 자산이지만 이 자산을 이미 받게 되었으므로 사라지기 때문에 대변에 적게 돼요. 외상매출금 여기가 그러면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그쵸?
자,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니까 이 거래도 교환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분계도 한번 해볼게요. 죄송해요. 확 넘어갔네. 자, 됐다. 자, 4번. 거래처의 외상매입금 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이번에는 현금을 우리가 줬어요. 그쵸?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산의 감소가 일어났죠. 그러면 일단은 뭐 대변부터 먼저 적어보자면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 90만 원. 이 자산의 감소가 무엇으로 일어났냐면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를 갚으면서 일어났습니다. 자, 외상매입금은 부채이고 원래 부채의 계정은 대변이지만 지금 지급을 했으니까 반대편 계정으로 사라져야 되죠. 따라서 차변에 외상매입금을 적게 되고요. 부채 감소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적게 되는 게 지금 분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자산의 감소와 부채의 감소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거래 또한 교환 거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일상점에서 상품을 매입했대요. 자,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를 했죠. 따라서 차변에 상품 48만 원. 이게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 48만 원이 되겠고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므로 대변에 현금으로 48만 원이 나갔겠죠. 그래서 요거는 자산의 감소. 그래서 요 거래 또한 교환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번 볼게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보험금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하네요. 자, 보험료는 비용이에요. 그죠? 따라서 차변에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보험료라는 비용 발생 35만 원. 이걸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하게 되죠. 35만 원. 자, 그러면 비용이 한쪽 계정에 발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거래는 그러면 한쪽에서 수익 비용이 있기 때문에 무슨 거래? 손익거래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 영업용 건물의 이달분 임차료 6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합니다. 자, 이달분 임차료라고 한다면 수익일까요? 비용일까요? 그쵸, 비용이죠. 현금으로 지급한 거예요. 따라서 차변에 임차료라는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65만 원. 그러면서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죠. 자산 감소 65만 원. 자, 따라서 이 거래 또한 손익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이자 1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해요. 우리가 이자긴 이자인데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이자면 이자 수익일까요? 이자 비용일까요? 비용이죠. 따라서 차변에 이자 비용 발생 15만 그러면서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죠. 자, 이 거래 또한 한쪽 계정에서 비용만 발생했으므로 손익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익거래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할까요?
구분되게. 자, 9번도 해볼게요.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23,000원을 보통예금으로 예입하다 라고 해요. 자,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예요. 이자면 똑같은 이자인데 예입이 돼요. 예입된다는 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와요. 자, 그럼 이자 수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자 수익이 어디로 예입돼요? 보통예금으로 예입된대요. 자, 그럼 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하면서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차변에 보통예금 자산 증가 23,000원, 대변에 이자 수익 해서 수익 발생 23,000원. 자, 이 거래는 손익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도 한번 볼게요. 건물을 빌려주고 집세 5만원을 현금으로 받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건물을 빌려줬어요. 건물 이거 뭐 한 층을 빌려줬겠죠. 자, 그리고 그 건물세라고 봐야 되겠다. 집세라고 제가 적어놨네요. 자, 어쨌든 그에 대한 세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대일까요? 임차일까요? 임대료가 되겠죠. 임대료는 수익일까요? 비용일까요? 그렇죠. 수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차변에 현금이 자산 증가가 일어나고요. 5만원. 그러면서 대변에 임대료 수익이죠. 이렇게 해서 적게 되고 한쪽에서 수익만 발생했으므로 이 거래 또한 손익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략 교환거래랑 손익거래 차이점 알아보시겠죠? 자, 11번. 단기대여금 45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9,000원을 현금으로 받다라고 합니다. 자, 단기대여금이라는 거는 자산부채 잡은 뭘까요? 그렇죠. 자산이죠. 단기에 내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빌려준 게 원래 자산이면 차변에 적히겠지만 지금 어떻게 있어요? 현금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려준 걸 받아버리니까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따라서 단기대여금은 대변에 적을게요.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 비용. 내가 돈을 빌려줬고 그에 대해서 수익을 받는 거죠. 따라서 그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이라 봐야 돼요. 이자 수익은 수익이 발생을 한 거죠. 이자가 9,000원. 얘를 뭘로 받았느냐? 현금으로 받았대요. 따라 차변에 현금, 자산 증가, 합쳐서 45만 9천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쪽 계정에 보시면 자산의 감소도 발생을 했고 수익의 발생도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쪽 계정에서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났다면 바로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혼합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색깔을 일부러 다른 색깔로 해놓을게요. 조금 이해되셨어요? 자, 12번도 해보도록 하죠. 자, 단기 차입금 84만원과 그 이자 1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단기 차입금이라는 건 우리가 돈을 빌려온 거예요. 자, 빌려온 건데 그러면 부채죠. 부채인데 지급하고 있어요. 자, 그럼 부채가 감소하는 상황이에요. 따라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가 일어납니다. 84만원.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는요. 이자 비용이죠. 자, 비용이 발생을 했으므로 차변에 이자 비용 발생
금액이 12,000원. 이렇게 해서 뭘로 지급했냐면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그만큼 감소를 했겠죠. 얼마냐면 84만원에 12,000원, 85만 2천원. 자, 이것도 한쪽 계정에서 부채랑 비용이 발생을 했으므로 이 거래 또한 혼합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13번하고 14번은 원래는 회계상으로는 이분법을 써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손익거래랑 혼합거래를 그냥 구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냥 3분법을 써서 설명을 할게요. 자, 13번. 상품 98만원, 원가는 원래 80만원이었대요. 매출하고 대금을 월말에 받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상품을 매출을 했어요. 그럼 나한테서 상품이 빠져나갔죠. 그러면 대변에 상품이 얼마? 원가만큼 빠져나갔겠죠? 80만원. 상품이라는 일종의 자산 감소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상품을 우리가 얼마에 팔았냐면은 98만원에 팔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돈을 못 받았대요. 그럼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따라서 외상 매출금이 생기겠죠. 자산의 증가가 될 테고 얼마만큼 받기로 했냐면 98만원. 자, 그러면 상품 80만원을 팔아서 98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얼마가 이득 본 거예요? 18만원이 이득 본 거죠. 그게 상품 매출 이익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바로 수익 발생. 그래서 뒤에 더 남아있었나? 자, 이게 이제 수익 발생이 되는 거니까 이때 18,000원. 아니구나. 지금 18만원, 그죠? 이렇게. 맞구나. 자, 이렇게가 되겠죠. 자, 그럼 한쪽에서 자산하고 수익 발생이 일어났으니까 이 거래 또한 혼합 거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것도 볼게요. 상품 80만원, 원가가 98만원이었는데 이번엔 80만원에 매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손해보고 판 거죠, 한마디로. 자, 일단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니까 현금은 증가했네요. 자산 증가. 얼마가 증가하게 되냐면 상품 판 금액인 80만원. 근데 그 상품이 대변에 감소를 할 텐데 이 상품의 원가가 98만원이었더래요. 그러면 손해봤죠. 그러면 손해를 본 게 상품 매출 손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비용이 발생을 한 건데 그러면 18만원어치 비용이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거래는 혼합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자산부채 자본을 분개를 해보시면서 우리가 교환거래인지 손익거래인지 혼합거래인지 한번 나눠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자,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딱히 질문이 없다면 네, 네, 그렇죠. 차대변의 금액이 똑같지 않으면 이제 분계가 이상한 거예요. 네, 차변과 대변의 합은 똑같아져야 돼요. 아, 네, 5번이요. 상품이 자산 증가를 했는데 현금에서 대변이면은 자산이 아니고 자본.
아, 차변이 원래 자산, 그죠? 그리고 대변이 부채와 자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현금은 원래 자산이니까 차변 쪽이죠. 근데 지급을 해서 나한테서 돈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럼 원래 계정에 반대 계정에 적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산이니까 원래 왼편에 적던 것을 감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변에 적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본은 언제 써요? 자본은 이제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영업을 개시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자본이 증가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감소는 언제 감소해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자본을 뭐 감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뭐 감자를 했다든지. 감자가 주식이 떨어지는. 뭐 그쵸. 주식을 그러니까 자본을 감소한다 해서 주식을 뭐 태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없애거나 뭐 자유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그것도. 주식이 자율적으로 떨어지는 것. 주식이 자율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처리를 한다면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자본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어떤 계정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그럼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본금으로 물건을 사진 않아요? 자본금으로 물건을 산다. 자본금 뭐 결론적으로는 자산에 이제 자본이 들어가는 거기는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그걸로 이제 물건을 사지기는 하겠죠.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자본금으로 물건을 산다고 표시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자본금만 딱 남아있었을 때는 자본금으로밖에. 네,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그건 이제 결산 시에 처리를 해요. 자본금이 너무 왔다 갔다 바뀌는 거를 회계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산부채 자본이라는 계정이 있잖아요. 자산과 부채를 이렇게 정리하거나 아니면 그 중에 이제 수익하고 비용이 나오겠죠. 그럼 수익하고 비용이 나왔을 때 수익이 더 많았으면 단기 순이익이라는 게 생기고, 그죠? 만약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게 된다면 단기 순손실이 생겨요. 그 단기 순이익이나 단기 순손실을 자본에 대체하는 형식으로 바꿔서 쓰기 때문에 실제로 자본금이 회계 기준상에 뭐 왔다 갔다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나가지만 계정명을 다른 명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일단 자산부채 또는 수익 비용에서 처리가 되다가 그게 이제 자본의 결산일날 대체가 되는 형식이에요. 자, 이번에도 간단하게 우리 계정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은행권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라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쪽 줄을 좀 색깔을 제가 눈에 띄게 좀 바꿔 놓을게요. 가운데 정렬을 해서 조금 더 크게 이 정도. 자, 그러면 두 번째,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우리가 은행하고 거래를 맺고 예입하는 예금이 있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당좌 예금 맞습니다. 자, 세 번째, 1년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또는 양도성 예금 증서 이런 거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단기의 금융 상품이 되겠죠. 단기 금융 상품. 자, 네 번째,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주식이나 사채, 공채 등을 구입하는 게 있어요. 일단은 단기 1년 이내로 들어가면 다 단기예요. 그쵸? 단기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단기 투자 자산이 되겠죠. 그쵸? 단기 투자 증권 뭐 이렇게도 부르고. 자, 5번,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할 때 발생하는 채권. 이거는 외상 매출금. 그죠?
자, 6번. 상품을 매출하고 타인이 발행한 어음을 받았대요. 자, 우리가 매출했는데 그 매출을 했으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어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받을 어음, 받을 어음이 되겠죠. 자, 이번엔 차용증서를 받고 내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대여를 해줬네요. 그런 경우는 대여금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 이게 단기다. 그럼 단기 대여금이라고 쓰면 돼요. 자, 8번. 상품 이외에 비품, 토지, 건물, 단기 매매 증권 등을 현금으로 매각했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상품 이외라는 거예요. 상품이 아니라 상품 이외인데 외상으로 매각을 했어요. 원래 상품이면은 외상 매출금이잖아요. 근데 상품이 이외니까 미수금이 돼야 되겠죠. 내가 아직 돈을 못 받았잖아요. 매각을 했으니까. 자,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물건을 매입했대요. 그거는 상품이죠. 그럼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대요. 미리 지급을 했으니까 이 경우 그렇죠. 선급금이 돼야 되겠죠. 자, 점포, 창고, 기숙사, 공장 얘네들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건물이죠. 뭐 그죠? 업무용 책상, 의자, 컴퓨터, 금고 이런 것들 뭘까요? 비품이 되겠죠? 자동차 등의 육상 운반구를 구입하면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으로 적어요. 자, 14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할 때 발생할 채무. 외상 매입금이라고 보통은 적게 되겠죠. 자, 그리고 상품을 매입하고 만약 내가 어음을 발행해 줬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지급해야 될 어음이잖아요. 따라서 지급어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도 상품 이외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외상으로 샀어요. 그렇죠. 미지급금이 돼야 되겠죠? 자, 17번. 차용증서를 써서 주고 돈을 빌려왔대요. 내가 돈을 빌렸으니까 뭐예요? 차입금. 물론 이게 1년 안으로 들어간다면 단기 차입금이 되는 거예요. 자, 18번. 상품을 매출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미리 받았대요. 자, 미리 그렇죠. 미리 받았으니까 선수금으로 적어야 되겠죠. 자, 상품을 매출하고 생긴 이익. 상품 매출 이익. 그죠? 자,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거 어떻게 들어갈까요? 수수료 수익이 되겠죠. 그럼 수수료를 내가 지급하는 입장이면 수수료 비용이 되는 거예요. 집세를 받았대요. 임대료. 그죠? 임대료 수익이 됩니다. 집세를 반대로 지급했다면 임차료. 얘가 비용이죠.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그럼 이번엔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비용. 금액이 적은 여러 가지 잡단위. 잡이. 예를 들어서 학원에 보면은 책을 많이 사거든요. 제가 책을 꽤 많이 사는 편이긴 해요. 여러 가지 이제 뭐 회계에 대해서 본다면 각각의 이제 회계 출판사들한테 일일이 이제 전화해가지고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좀 민폐일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저는 사는 편이기는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산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이제 도서 인쇄비로 들어가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사는 것도 있고 증정을 받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막 그냥 들어오는 여러 가지 뭐 책이나 뭐 이런 뭐 아니면 프린트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많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묶어서 그냥 버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고물상한테 그것들을 이제 묶어서 파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그건 이제 잡이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자, 종업원에게 월급을 준 거 이거를 급여라고 합니다.
승차권을 구입하거나 택시비를 지급했다. 이거는 여비 교통비. 전화요금, 그리고 우편요금, 인터넷요금, 엽서대금은 통신비라고 해요. 자, 우리가 전화만 통신이 아니라 전화 이전에는 일단 우편으로 모든 이제 정보 내용들을 전달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으로 메일로도 막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통신비로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는 수도광열비. 자, 그럼 장부, 잉크, 필기구 이런 거 구입하면 뭐로 처리할까요? 그렇죠. 소모품이죠. 소모품은 자산으로 처리할 때 소모품으로 적고요. 얘는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소모품 B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적으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소모품, 소모품 B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으면 돼요.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험료죠, 뭐 그죠? 광고에 관련된 비용을 지급한 거는 광고 선전비. 상품을 판매할 때 운임을 지급한 것을 운반비라고 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상품을 매입할 때 운반비가 나간 건 운반비로 처리를 안 해요. 그거는 상품을 매입한 매입원가로 가산을 해서 상품이라고 적게 되지만 우리가 상품을 판매할 때 운임을 지급한 것은 운반비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재산세, 자동차세, 상공회의소 회비를 지급한 것은 세금과 공과. 어디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자, 건물, 기계장치 등의 수리비를 지급한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수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문 구독료, 잡지 구입비 등 기타 금액이 적은 비용들을 지급하는 것은 도서인쇄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명함을 제작하거나 아니면은 신문을 이제 구독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책을 사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도서인쇄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소한 손실, 잡손실이 되겠죠? 영업을 개시하고 최초로 투자를 했을 때 사실 이건 원시 투자라고 해요. 근데 이게 계정은 아니니까 얘기를 하자면 자본금으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0번. 이거는 회계 1급에선 안 나올 건데 2급에선 나올 수 있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기업주가 가져간 금액의 기간 회계 중 처리는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쓰게 됩니다. 자, 기업주가 가져간 금액이 왜 2급에는 있고 1급에는 없느냐? 2급은 개인 기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급 분계는 개인 기업 분계고요. 1급의 분계는 법인 기업의 분계거든요. 그러니까 제조회사냐 아니면 그냥 상품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회사냐 요런 정도의 분계이기 때문에 요런 차이가 나는데요. 자본금이라는 건 회사의 경영주가 예를 들어 개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경영주가 이제 자신의 돈을 일부 들여가지고 회사를 만든 거잖아요. 그쵸? 그럼 회사에서의 자금은 이제 경영주가 자기가 이제 빼서 쓰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게 회계 기간 중에 빼서 쓸 때 자본의 감소로 적게 되면은 자본금이 되게 지저분해지거든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회계는 자본금이 그렇게 지저분해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인출금이라는 임시 계정을 만들어서 기업주가 가져간 돈을 인출금으로 처리해 놓고 있다가 결산일 날 그 인출금을 없애면서 자본의 감소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럼 1급은 왜 없느냐? 1급은 법인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법인이라는 게 회사 자체에 어떤 인격체를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기업주가 그 회사에 돈을 넣는 것도 보통 이제 정관에 의해서 보통 이제 주식을 발행하면서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주가 마음대로 돈을 빼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급에는 인출금이 있겠지만 1급에는 인출금이란 계정으로 따로 쓰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2급도 혹시 보실 분들은 또 봐야 되다 보니 인출금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저기에서 인출금은 안 갚아도 되나요? 안 갚아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업주가 채워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업주가 넣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이게 사업자는 안 넣어도 되잖아요. 자기 돈이니까 그쵸 결론적으로는 회사 돈이 그죠? 예, 이거 좀 우스갯얘기 얘기하자면 제가 전산회계 2급 수업을 할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회계 직원이셨던 분이 예, 제가 인출금 얘기할 때 우리 회사는 인출금이 엄청 많이 일어난다고 예, 좀 재밌었던 그런 예, 일이었어요 그때. 기업주가 그렇게 회사 돈을 많이 빼서 쓰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이제 인출금으로 처리를 하거나 이걸 또 다른 이름으로 또 처리하기도 해요. 근데 인출금이 네. 자본금에서만 빼가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타나서 그 수익에서 어찌됐건 수익이나 비용은 결산일의 자본의 증가나 자본의 감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에서 빼가는 거죠. 왜냐하면 인출금은 결산일 날 처리가 되는 임시 계정이거든요. 자, 요것도 분계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게 약간의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10시 48분이니까 자,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했다면 차변에 현금이 생겨야죠. 왜냐면 내가 출자를 했으니까 내 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돈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80만 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를 하겠죠. 회사 입장에 돈이 늘었으니까. 현금 80만 원, 자본금 80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이런 거는 딱히 분개할 때는 적으실 필요는 없지만 공부하는 목적으로는 적어서 보시는 것도 한동안은 괜찮을 거라 지금은 제가 조금 포함해서 적을게요. 현금은 자산 증가 맞고요. 자본금은 자본 증가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자동차세 12만원과 재산세 제자가 틀린 것 같죠? 예, 오탄데 좀 이해해 주세요. 38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그럼 결론적으로 얼마 낸 거예요? 12만원에 38만원이니까 50만원이네요. 그쵸? 그럼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그래서 50만원. 이건 비용 발생이죠?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50만원. 이거는 자산 증가, 감소.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상품 15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1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라고 해요. 자,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해요. 150만원 증가하겠죠. 자, 그 중에 대금 중에 1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므로 현금이 100만원이 빠져나갑니다. 이거는 자산 감소가 되겠죠. 잔액을 외상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매입을 했죠. 50만원 매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부채가 증가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4번. 장부 및 용지 등의 문방구 용품 8만원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럼 차변에 일단 문방구 용품은 소모품에 해당이 됩니다. 소모품이 8만원을 구입을 했대요. 자, 이게 뭐예요? 소모품으로 적으면 자산 증가가 돼요. 그러면서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현금이 감소를 해야죠. 이거는 계정이 두 가지니까 이거 지금 틀렸다고 체크하시지 마시고 제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자산처리법. 그래서 소모품을 자산으로 할 때 자산처리법의 경우고요. 비용처리법의 경우는 소모품을 살 때 자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따라서 차변의 소모품비가 될 수가 있어요.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변에 현금 8만원.
이렇게 해서 적는 게 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 맞게 하셨으면은 둘 다 맞는 겁니다. 자, 5번. 점포에 대한 집세를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그러면 점포세인데 자꾸 집세라고 적어놨었네. 자, 어쨌든 점포에 대한 세를 현금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인가요? 임차료, 임대료. 자, 여기서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임대료가 맞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하면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이 생겨야죠. 그죠? 35만 원. 그래서 이쪽이 자산 증가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급을 받았죠? 임대료. 임대료는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적겠네요. 자, 6번.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이거를 수도광열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35,000원, 25,000원, 그러니까 6만원이네요. 그죠? 자, 이거는 비용 발생으로 보시면 되겠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빠져나갔겠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요거는 제가 3분법, 2분법 따로 적을게요. 왜냐면 일단 우리가 분계할 땐 제가 3분법으로 알려드렸긴 한데 실무상으로는 3분법을 안 써요. 2분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전산회계 우리 할 때 결론적으로 2분법으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가지 일단 안내를 드려볼게요. 자, 원가까지 책정해가지고 먼저 처리하는 게 3분법이지만 매번 원가가 얼마인지 체크해서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2분법으로 처리합니다. 자, 상품을 매출했대요. 그러고 대금 중 50만원 현금으로 받고 잔액을 외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대변에 상품이 나가야죠. 상품이 원가대로 나가요. 자산의 감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품을 매출할 때 이익을 봤어요. 상품 매출 이익이 15만원 이익을 받네요. 이거는 이익 수익 발생이 된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대금 중 50만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50만원.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자산 증가고요. 그죠? 잔액을 외상으로 했는데 상품을 매출하면서 이제 외상으로 우리가 매출을 해준 거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그쵸? 50만원, 지금 85만원인데 우리 50만원 받았으니까 35만원인가요? 35만원이 외상으로 해준 거네요. 자, 외상으로 해준 이만큼이 자산 증가. 요렇게가 처리가 되는 게 일단 3분법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안 해요. 회계상으로 적을 때는 2분법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상으로 2분법만 인식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분계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더 적어봤어요. 자, 2분법은 원가를 생각을 안 해요. 따라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일단은 상품이 나갔죠. 그쵸? 대변에다 적는 게 상품 매출. 그래서 85만원. 이렇게 해서 적어요. 그냥 이거는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현금으로 받은 건 현금 똑같아요. 50만원. 자산 증가죠. 이 경우도. 그러면서 잔액 외상인 것도 똑같아요. 외상 매출금 35만원. 보면은 계정이 얘는 이제 원가까지 체크를 다 해야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서 되게 편하고요. 어차피 이렇게 적었다 해도 결산일날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2분법을 씁니다. 회계에서는요.
예, 참고로 봐두시고 나중에 실무 그 서식에 넣을 때도 이분법을 써서 넣게 돼요. 자, 8번. 단기 대여금 60만 원과 그 이자를 현금으로 회수하다. 자, 그럼 차변에 일단 현금을 받았대요. 그죠? 그럼 62만 원 받았네요.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자, 대변에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해요. 60만 원. 그리고 이자가 2만 원이죠. 자, 이자 수익이 생겼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창고에 보관 중인 빈 박스 및 폐품을 3만 원에 처분하고 현금으로 받다. 차변에 일단 현금을 받았어요. 3만 원. 자산 증가. 그리고 대변에 이게 빈 박스 및 폐품이잖아요. 이익을 받죠? 자비. 수익 발생. 그래서 3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10번. 점포용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일단 차변에 보험료가 발생을 하죠. 보험료 15만 원. 얘는 비용 발생.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15만 원. 이거는 여기다가 얘를 적었었네. 왔다 갔다 했네요. 에이. 뒤에다 옮겨놔야지. 뭐 앞에 있든 뒤에 있든은 상관은 없는데 그냥 적다가 앞뒤로 제가 막 적었네요. 그죠? 자, 일단 이렇게 옮겼고 얘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자산 감소가 일어난 거죠. 자, 요렇게 자, 분계에 대해 답안을 한번 맞춰보았는데요. 어떻게 좀 풀만 하셨어요? 혹시 여기서 질문사항 받을게요. 요거 문제들을 우리가 쫙 확인을 했는데 이 문제는 내가 좀 질문이 있다. 질문이 있는 거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뒤에 문제가 또 있어요. 자, 이거를 한번 차대변을 여기다 정리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는 어떤 걸 할 거냐면 거래를 이따가 분계한 걸 답을 맞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로 전기를 해볼 겁니다. 전기라는 건 뭐냐면 이제 장부에 기록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그 자체를 이제 전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전기가 실무에서는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회계 프로그램이 워낙에 잘 돼 있어서 전기를 따로 알아서 제가 해요. 그래서 전기를 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 이론에서는 또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필기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좀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분계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연속된 날짜에 대한 분계들을 해보려고 해요. 어차피 분계 연습도 할 겸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한 1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다 일단 풀어보시면 좀 전에서처럼 일단 분계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전기를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일 점주가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하여 상품 매매업을 시작하다. 자, 이걸 분계를 해본다면은 일단 이렇게 분계할 수 있죠. 차변에 현금이 회사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대변에 자본금이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반절이 되려나? 잠깐만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차변과 대변 이렇게 분기가 나왔을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전기를 해보겠습니다. 전기는 이제 T자 계정에 따로 이제 그려서 장부에 기입하는 절차인데요. T자 계정 이렇게 휘어져. T자 계정 이렇게 그려서 처리할 건데 이게 이제 현금 계정인 거예요.
계정에 마찬가지로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는 거예요. 이때 지금 8월 1일자에 보시면 차변에 현금이 생겼죠. 그러면 현금에 이 차변 계정에다가 8월 1일 무엇으로 인해서 현금이 생겼어요? 자본금으로 인해 현금이 생겼으니까 이쪽에 이제 자본금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본금 계정도 하나 적어볼게요. 마찬가지로 T자 계정을 그리고 여기 이제 자본금이라고 적어요. 자본금이 지금 대변에 생겼죠.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때 8월 1일자 지금 현금으로 인해 생겼으니까 이쪽에 이제 반대편 계정인 현금을 적고요. 100만 원을 적어주게 되는 걸 전기라고 해요. 자, 전기 좀 어떻게 적는지 아시겠어요? 와, 이걸 안다면. 자, 대구 상점에서 현금 80만 원을 차입하다 라고 한다면 일단 차변에 우리 회사에 현금이 생깁니다. 현금 80만 원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대변에 이게 이제 차입을 한 거잖아요. 차입금이라는 계정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80만 원. 간단히 말하면 현금이란 자산의 증가가 일어나면서 차입금이라는 부채도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8월 8일자 분계도 한번 적어볼게요. 아, 한 줄만 적기가 힘드네. 차입금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네,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명시해놓기를 단기라고 안 적었다 보니까 제가 일단 단기라는 단어를 적지 않은 거고요. 만약에 1년 안에 회수할 목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당연히 단기 차입금 적어주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전기를 해볼게요. 자, 대구 상점에서 현금을 차입할 때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현금을 차반에 증가시켜요. 8월 8일자 무엇으로 인해 증가했냐면 차입금으로 인해 증가했으므로 이쪽이 차입금이 되겠죠. 금액이 80만 원. 그러면서 차입금이란 계정이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물론 단기 차입금일 수도 있고 지금 장기일 수도 있고 제가 그걸 명시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차입금이라고 적었어요. 자, 그러면 차입금이란 계정은 대변에 지금 증가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변 쪽에 8월 8일 무엇으로 인해? 현금으로 인해. 그래서 반대편 계정인 현금을 적고요. 그 다음에 80만 원. 이렇게 적게 되는 걸 전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0일자 분계도 한번 해볼게요. 서울상점에서 상품을 6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4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을 외상으로 했대요. 자, 그럼 차변에 일단 상품이 늘었겠죠. 60만 원. 그러면서 대금 중 45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45만 원이 빠져나갔을 거고요. 잔액을 외상으로 했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증가를 했을 거예요. 사실 채무나 채권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적어주거든요. 그럼 서울상점에서 지급을 했다. 이렇게 해서 적어서 어디서 외상이 일어났는지를 원래는 적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우리 분계 실무상으로 넣을 때 이제 더 볼 거라서 제가 그땐 얘기를 안 했었고요. 지금 45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15만 원이다. 그쵸? 15만 원이 외상 매입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0일자의 전기 한번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상품이 증가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상품 계정을 하나 또 만들 건데요.
상품 계정이 8월 10일자로 있어요. 그죠? 이쪽에 이제 8월 10일을 적을 건데, 근데 반대편 계정이 보니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계정이 적혀 있을 때는 전기를 할 때 제좌라고 적어라. 제좌. 제자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장을 기입할 때 그냥 제좌라고 해서 여기에 전기할 때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60만 원이니까 이쪽에 이제 60만 원. 이렇게 해서 적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 지금 현금이 45만 원이 빠져나갔죠. 그거를 현금 계정이 대변에다가 적을게요. 그래서 8월 10일자 현금이 빠져나갔잖아요. 그게 무엇으로 인해 빠져나갔냐면 상품으로 인해 빠져나갔죠. 이쪽에 상품 해서 금액이 45만 원. 그러니까 상품으로 45만 원 현금에서 빠져나갔다 이거고, 지금 외상매입금은 따로 없으니까 또 계정 만들게요. 자, 외상매입금이라는 거는 지금 대변에 있단 말이에요.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때 8월 10일자 무엇으로 인해? 상품으로 인해. 상품으로 인해 얼마? 15만 원 증가를 했다. 이렇게 해서 적어주게 되는 걸 전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업체를 안 적어요. 업체명. 굳이 업체명을 적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5일자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실무에서는 굳이 할 일이 없어요. 원래 옛날에 수기로 할 땐 했었겠죠. 근데 요즘은 어차피 전산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할 일은 없지만 필기에서 물어보더라. 그래서 알아야 되더라. 요런 정도예요. 자, 15일자. 책상 및 책장을 구입하고 대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책상 및 책장이니까 비품이죠. 비품이 지금 20만 원. 그러면서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2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자, 요 거래를 이제 분개를 했고요. 이 분개했으니까 이제 장부에 적기 위해 제좌란다. 전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8월 15일자에 이제 비품이 발생을 했죠. 그럼 여기 이제 비품 없으니까 이 피자 계정 하나 만들게요. 얘는 이쪽에 정리, 이쪽에 정리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편하게 적은 거예요. 자, 8월 15일에 비품이 발생을 했으니까 차번에 8월 15일. 비품 발생한데 반대편 계정 걸 적어요. 그래서 이쪽에 현금. 그래서 20만 원. 그러면서 자, 여기 현금이 지금 빠져나갔죠. 따라서 여기 이제 대변 쪽에 8월 15일 현금이 비품으로 인해 빠져나갔으니까 반대편 계정의 비품 20만 원. 이렇게 해서 적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회계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어떤 거냐? 이거가 예를 들어 전기 문제라고 쳐요. 뭐 이게 다 전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얘를 분계로 바꿔서 나타내라. 이런 문제를 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뭐 이런, 옳은 것은 이런 거 찾게. 자, 그럼 이거를 보고 일단 우리가 분계를 유추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역분계죠. 자, 그럼 8월 15일 날 우리 이거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일단 8월 15일 날 거래가 일어났고 비품이 증가했는데 현금으로 인해서 증가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다시 분개를 해보자면 8월 15일 날 차변에 지금 비품이 증가했죠? 비품 차변에 있으니까. 그래서 비품 금액이 20만 원이네요. 그러면서 반대편 계정에 20만 원.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일단 전기를 할 때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포인트는 좀 알아두셔야죠. 원래 계정의 위치에다가 반대편 계정 걸 적는다라는 거. 그리고 반대편 계정이 두 개가 있으면 제좌라는 이름으로 적게 된다는 거. 그걸 알아야 이렇게 다시 분계로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필기에서도 굳이 어렵지 않게 아마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셨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나요? 저 만약에 그 현금으로 지불을 안 하고 외상으로 샀으면요. 이거를 외상으로 샀다라는 거죠, 비품을. 그러면 현금이 아니라 이쪽이 비품을 우리가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이 돼 있는 상황이었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할 때 현금 대신에 이쪽이 이제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위에 거는 현금. 여기도 현금이 아니라 그거 말고 아까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가요? 네. 그럼 저 맨 위에 그 8월 10월 8월 20만 원 15일 아니 저 현금 계좌에 현금 계좌 이거 그거 그쵸 이거 없애면- 사라져야지. 맞다. 이거 없애야죠. 그러고 이거 대신 이제 미지급금이 생겨 있겠지 따로. 외상 매입 외상 매출 외상 매입 비품이니까 미지급금으로. 그래서 8월 하나 더 생긴 거 15일 그 다음에 이게 비품 사오느라 보니까 여기 비품 그래서 20만 원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럼 들어오는 거는 좀 이건 나가는 거는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계정마다 다른데 이 비품이라는 건 자산이잖아. 그치 자산이잖아요. 자산은 들어오는 건 차변이고 나가는 게 대변입니다. 그러니까 차대변 채우는 건 똑같아요. 기본적인 계정의 내용은. 근데 전기랑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전기에서는 이제 반대편 계정 거에 금액을 적죠. 반대편 계정 거에 요 계정 이름을 적죠. 그게 좀 헷갈리는 거죠. 네, 또 혹시 질문 있었을까요? 지금 저기 상품이라고 돼 있는 거 말이 저거를 요거요? 아니 오른쪽에 지금 정리한 거예요. 아 이거? 그럼 그게 상품 계좌. 요거. 네네. 네.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서는 그 상품을 600만 원치 자산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그거를 오른쪽 대변에 제조하라고 돼 있으니까 8월 10일자에 계정들이 뭐뭐가 있는지 찾아가야죠. 그러면 아 여기 8월 10일자에 상품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분개를 하는 거야. 일단 거기까지는 아마 필기에서 안 나올 거라서 일단 그거까지는 조금 복잡하니까 제가 생략했고요.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갑자기 전기 나오니까 되게 심각한 표정이에요. 네,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고 전기를 해요. 뒤에는 그냥 분개 연습들이니까 요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숙제 정도로 그냥 집에서 풀어보실 수 있는 숙제 정도로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당좌자산이라는 부분은요. 우리가 회계를 할 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현금화가 가능한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데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가 가능한 걸 당좌자산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일단 첫 번째 현금이 해당이 될 수 있겠고 또 현금성 자산이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책에선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더라. 그 중에 당좌자산은 현금과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한 자산을 당좌자산이라고 하는데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3개월 안에 현금화가 되는 자산이었죠. 그쵸? 그리고 매출 채권,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이런 것들을 당좌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냥 요거는 아까 했었던 정도니까 분개 넘어갈게요. 자, 당좌예금하고 당좌차월에 대해서 좀 볼겠는데요. 당좌예금이라는 건 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맺고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을 당좌예금이라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뭐 500원, 뭐 100원, 1000원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금액이라든지 이제 매출을 한다든지 할 때 비용이 거의 막 몇 천억 또는 몇 억
또는 몇 천만 원 이런 식으로 좀 큰 단위로 돈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다니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은행하고 거래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에다가 내가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에 금액을 넣어 놓으면은 우리가 수표를 발행해서 거래처한테 주면은 그 수표를 거래처에선 들고 가서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당좌 예금이에요. 그러면 당좌 예금을 만들 때 당좌 개설 보증금을 내게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왜 이 당좌 개설 보증금을 내게 되냐면 당좌 예금에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있다고 했을 때 1억까지만 우리가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처럼 1억 5천까지 뭐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에 대해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보증금을 먼저 등록해 놓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당좌예금을 개설하기 위해 내는 보증금은 장기 금융상품이라 보면 돼요. 왜냐하면 1년 안에 돌려받는 게 아니라 이 거래 계약이 끝날 때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예금에 내가 1억이 들어있는데 1억 5천을 발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5천만 원은 은행 측에서 빌린 돈이죠. 일종에는. 그게 당좌 차월이라고 하는데요. 당좌예금의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한 금액으로 단기 차입금으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은행한테 빨리 갚아야 되는 돈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 네. 보증금은 장기고 경차 차월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 보증금은요. 그 뭐랄까 이 당좌예금 거래를 아예 끝낼 때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안에 돌려받는 게 아니라 회사가 끝날 때쯤에 돌려받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건 장기로 들어가는 거죠. 뭐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보증금이에요. 약간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 이제 전세 계약을 했을 때도 보증금을 넣게 되잖아요. 회사를 예를 들어 건물을 임차를 했을 때도 보장금을 넣잖아요. 그 보증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당좌개설 보증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거를 어쨌든 단기가 아니라 장기 동안 들어가는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단기 투자 자산. 단기 투자 자산이란 회사가 단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단기 예금과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과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처분될 예정인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이런 것들은 모두 단기에 투자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단기 금융상품, 단기 예금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이게 제가 만들었던 책이라 조금 다르죠? 자, 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금융상품 단기 예금은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저축성 예금이나 양도성 예금 증서, 기업 어음 등으로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게 되는 자산을 단기 금융상품 단기 예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예제를 읽어보자면 일박은행의 정기예금 6개월 만기의 예금인 1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였다라고 한다면 차반의 단기예금 10만 원 그리고 대반의 현금 10만 원 이렇게 적게 되더라라는 거죠. 또 경영상사의 현금 10만 원을 6개월간 빌려주었다라고 했을 때 단기니까 단기 대여금 10만 원 대반의 현금 10만 원 이렇게 적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단기 매매 증권. 이거는 단기간 즉 1년 이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을 한 유가증권입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즉 시장성이 있는 걸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장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반대로 시장성이 없을 때는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사를 갖는다라고 해서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어쨌든 이 단기 매매 증권을 회계 처리할 때는요.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면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 즉 시가로 측정을 해요. 시장 가격으로.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차변에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취득했을 때 우리 부대 비용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자, 36페이지 부분을 보시면 각각 이런 분계가 나와 있는데요. 취득금액이 1,200원, 수수료가 100원을 취득한 경우의 분계입니다. 자, 일단 단기매매증권이 1,200원 늘었겠죠? 그리고 수수료가 100원을 취득했잖아요. 그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해서 다 더해버리는 게 아니라 요거를 비용으로 따로 적는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이 1,300원 나갔겠죠, 그러면.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취득할 때 들어간 부대 비용을 별도의 영업의 비용으로, 그러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처리를 하고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취득할 때 들어간 이 취득 부대 비용도 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약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처분 시의 회계를 좀 보자면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의 차이를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장부 금액 1,200원의 단기 매매 증권을 1,100원에 처분하였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단기 매매 증권이 1,200원 빠져나갔죠. 그쵸?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1,200원 적고 1,100원에 처분하니까 현금이 1,100원. 그러면 1,200원짜리를 1,100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 100원이 나겠죠. 네, 이렇게 계산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말에 평가를 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있는데요. 단기 매매증권은 보고기간 말, 즉 12월 31일 날 공정가치, 즉 시가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단기 투자자산 처분 평가 손익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자, 만약에 단기 매매증권이 장부금액이 1,200원에 사들여 왔었어요. 근데 공정가치, 즉 시가가 900원이 됐더래요. 그러면 손해봤죠? 얼마 손해봤어요? 1,200원에서 900원이니까 300원 손해봤죠. 그 300원을 대변에 빼요. 단기 매매증권 300원 빼면서 차변에다가 단기 투자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실제 판매가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치가 깎였잖아요. 그쵸? 그 가치가 깎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단기 투자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이자와 배당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채권의 이자를 받았을 때는 이자 수익으로 처리를 하고요. 주식에 대해서 현금 배당을 받았다. 그때는 배당금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결의할 때가 있어요. 얼마씩 주기로 그게 결정이 나는 걸 결의라고 하고요. 아직 그때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주기로 했다고 해서 바로 내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몇 월 며칠 날 주기로 했다까지 나오잖아요. 그 날에 이제 나한테 현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보통 통장으로 들어오겠죠. 그쵸? 그래서 결의일에는 배당금 수익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배당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당금을 이제 받기로 됐을 때 이제 받았어요. 그러면 이 미수배당금이라는 계정이 사라지면서 현금으로 받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식을 배당을 하거나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식을 받는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회계 처리를 하진 않습니다. 왜?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딱히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배당이나 무상 증자로 인해서 변경된 주식 수에 따라서 단가를 변경하게 되는 거지 별도로 뭐 회계 처리를 해서 분개를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 해제에 있는 내용인데요.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조금 다르니까 36페이지를 아예 볼게요. 상장사인 주세방정자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이 골뱅이 표시가 한 주당이란 뜻이에요. 한 주당 8,000원에 구입하고 매입 수수료 5만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몇 주 산 거예요? 얼마 산 거예요? 한 주당 8,000원에 100주니까 80만원.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80만원 증가를 했죠. 그리고 매입 수수료가 5만원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차변의 수수료 비용 5만원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얼마 나갔어요? 85만원 나갔죠. 이거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현금 85만원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세방전자 주식 100주 액면 금액은 한 주당 5,000원이었고요. 장부 금액은 한 주당 8,000원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액면금액이라는 건 주식이 아예 적혀있는 금액, 그걸 액면가라고 해요. 주식이라는 어떤 종이에, 주식 종이에 적혀있는 금액을 액면가라고 하는 거고, 장부 금액은 내가 진짜 사들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100주를 한 주당 8,000원에 사들였으니까 장부 금액 8,000원이라 보면 되겠죠? 근데 그거를 한 주당 9,000원에 매각을 했더래요. 그럼 한 주당 얼마씩 이득 봤어요? 1,000원씩 이득 본 거예요. 그쵸? 이때 액면금액이라 적혀있는 건 지금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럼 이제 분계를 한번 볼게요. 일단 내가 갖고 있던 세방전자 주식 100주는 한 주당 금액이 8,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매각했잖아요. 차변에 있던 단기 매매 증권 80만원이 대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얼마에 매각했어요? 9,000원씩 100주를 매각했으니까 90만원 매각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그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서 받은 건 상관없고 어디에 입금했어요?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했죠? 따라 차변의 당좌예금이 90만원 증가를 해요. 그러면 80만원어치를 팔아서 90만원을 입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 차이 나요? 그 10만원이 단기 매매증권을 내가 매각, 즉 처분하면 생긴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10만원 이렇게 적게 됩니다. 일단 좀 꺼드릴게요. 그러면 자, 요거 이해되셨어요? 필수 예제? 그러면 이제 유가증권의 분류 부분을 조금 더 볼게요. 자, 유가증권은 취득을 한 후에 이제 만기 보유 증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매도 가능 증권 이런 것들로 이제 분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분류가 3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요거를 같이 읽어보죠. 이게 조금씩 달라서 제가 만들었던 자료보다 출판사에서 준 걸 보는 게 나을 것도 같네요. 일단은 37페이지 보시고 계세요. 잠깐만요. 따라서 얘는 목적이 만기 보유가 목적이고요.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채무증권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떤 사채 같은 거 이제 발행을 했을 때 언제까지라는 만기가 있거든요. 그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금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분에 대한 게 아니라 채무에 대한 거죠. 그래서 채무증권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투자자산 중에서는 보통은 뭐 2년, 뭐 또 3년 갖고 있다 보면은 돈을 받는 그런 채권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증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건 단기간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렇다면은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 있는 주식이라고 한다면 지분증권이에요. 지분증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식을 만약에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이런 거 있죠. 내가 이제 더 많이 사면 최대 주주가 되면 회사의 경영도 가질 수가 있죠. 이런 게 지분증권이에요. 채무증권은 주식이라는 것보다는 보통 요걸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가끔 이제 채권이 있어요. 회사에서의 어떤 채권들. 그런 것들이 1년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채무증권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단기 투자 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더라라는 거고, 매도 가능 증권과 단기 매매 증권의 차이점은 얘는 시장성이 있느냐, 시장성이 없느냐예요. 만약에 시장성이 없으면 그거는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이외로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은 이제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으로 들어갈 수는 있죠.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건 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피투자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여기에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은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고요. 필수 예제 한번 읽어볼게요.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사인 주 대성의 주식 50주를 골뱅이 이거 한 주당이에요. 한 주당 3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수수료 5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단, 동주식은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보고 매도 가능 증권인 줄 알 수 있어요.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는 건 시장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시장성이 없는 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은 수수료를 포함해 버린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50주를 한 주당 3만 원이면 5, 3, 15, 즉 150만 원인데 수수료 5만 원까지 포함해서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155만 원 증가를 하고 대변의 현금 155만 원이 되는 거죠. 저기 저 돈은 무슨 뜻이에요? 어디요? 바로 안에 아, 해당 주식. 아,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면 취득할 때 부대 비용, 그러니까 취득할 때 들어간 아까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아까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라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에는 이 수수료로 따로 적었었죠. 그쵸? 그게 여기서는 차이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인 상품과 제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한 외상 채권인 외상 매출금과 그리고 어음상 채권인 바드러움을 말하는데요. 이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을 합해서 매출 채권으로 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외상 매출금이라는 건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발생한 채권이었죠. 그럼 이런 채권이 발생하면 외상 매출금 차변에 기입하고 매출처로부터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을 때 채권 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 기입하게 됩니다. 자, 제품을 매출하고 전액 외상으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제품 매출이 일어났죠. 50만 원. 그러면서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으니까 차변의 외상 매출금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분계랑 지금 분계가 약간 달라 보일 건데요. 아까 제가 상품을 팔았죠. 근데 얘는 제품을 팔아요. 자, 이게 지금 2급과 1급의 차이예요. 제품을 우리가 만드는 제조회사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게 전산액의 1급이고요. 상품을 사가지고 와서 떼서 판매하는 입장으로 들어가는 게 2급의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제품 매출했다니까 여기 제품 매출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별거 어려운 건 없어요. 자, 두 번째. 주 경영의 외상 매출금 중 4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자,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한 거죠. 그러면서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 분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라서 요 정도 보셔도 아마 충분히 요 정도는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 1급이 법인을 위한. 네, 법인회계예요. 그러면 그 제품은 뭐 생산에 관련된 거. 네, 제품은 내가 직접,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거, 그럼 이거는 판매하기 위해 만든 거. 만들 수 없는 거겠네. 제품 생산이 들어가는 거면. 제품은 뭐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분계에서는 지금 이게 시험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드러움. 이거는 38페이지죠.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을 바드러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음을 수취하면 바드러움 계정 차변에 기입하는 거고 어음을 회수했을 때는 채권이 감소하기 때문에 바드러움 계정 대변에 기입하는 거였죠. 자, 어음의 회계 처리인데요. 상품 대금이나 외상매출금 지급, 외상매입금 지급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인이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수취인 어음을 받는 사람에게 일정 기일에 어떤 장소에서 어음에 표시될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이 약속어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발행인과 수취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발행인과 수취인하고 이제 지급인이 따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환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음의 수취인은 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급기일이 다가오면 거래은행에게 어음 대금을 받아달라고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바로 추심 의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음 대금을 회수하는 걸 추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추심 의뢰라는 거는 대신 돈을 좀 받아줘 라고 부탁을 하는 거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죠. 그럼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걸 우리가 공짜로 돈을 받아달라고 의뢰하진 않잖아요.
그에 대한 추심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자, 제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으면 이렇게 분개를 하죠. 제품 매출, 받을어음. 그러면 이 받을어음을 나중에 받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받을어음이 사라지면서 당좌예금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어음의 배서. 배서라는 거는 수취한 어음의 만기가 되기 전에 상품 매입대금이나 외상 매입금의 지급을 위해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배서라고 합니다. 자, 어음이라는 것이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물론 전자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용지로 되어 있는 걸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냥 영수증 같이 생겼죠?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뒷장에 뭘 또 적는 란이 있어요. 뒤에다 적는다 해서 배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표 같은 거 써보신 적 있으신 분은 아실 텐데요. 우리 은행에서 이제 수표를 받아가지고 수표를 쓸 때 보면은 뒤에다가 본인 뭐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와 같은 연락처를 기재를 하라고 해요. 그게 배서의 하나의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내가 받은 어음을 만기가 되기 전에 상품 매입대금이나 외상 매입금의 지급을 위해서 3자에게 넘기는 것, 그걸 배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매출하고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을 받았다면 제품 매출이 일어나면서 받을 어음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 받은 어음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딴 사람한테 넘겼다라고 한다면 받을 어음이 사라지면서 외상 매입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서 과정이에요. 그러면 어음의 할인이라는 거는 보통은 어음에는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만기일이 있어요. 그 만기일 이전에 만기에 추심할 어음의 액면을 담보로 해서 어음 대금을 미리 지급받는 것을 어음의 할인이라고 하는데요.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하고 잔액만 받게 돼요. 이때 차감하는 이자가 할인료라고 합니다. 이 할인료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매출 채권, 아까 받을 어음이나 이런 것들 다 매출 채권이었잖아요. 이걸 처분하면 생긴 손실로 처리를 하게 돼요. 이 할인료가 비싸요? 뭐 일별로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일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며칠 정도를 더 먼저 받았냐 이런 거에 따라 이자가 공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 받을 어음을 이거 배설을 하잖아요. 네네.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 이걸 확인해야 되나요? 네,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전산상으로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건지 그런 거 확인하는 게 가능해요. 이 컴퓨터에서 그냥 네네. 직접 확인하면 네네. 되나요? 자, 일단 보죠. 수취한 어음 10만 원을 할인료 5천 원으로 은행에서 할인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은행 측에 팔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각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어음이 지금 6월 24일이니까 6월 30일 날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이에요. 근데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어음을 은행한테 팔아버리고 그 대신에 그 이자만큼을 떼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요 거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어음 10만 원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 10만 원이 사라지면서 실제 받는 건 할인료가 5천 원이었으면 그 할인료만큼을 떼서 받겠죠. 그러니까 당좌예금에 9만 5천 원이 들어온 거고, 그 할인료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가 된 거예요. 어음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야. 그게 이제 어음이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회사가 뭐 파산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부도어음이 되죠. 그럼 부도어음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예, 회계 처리를 들어가게 돼요. 자, 사실은 빨리 받는 게 제일 좋죠. 어음이나 이런 걸 안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우리가 회사에서는 돈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외상으로 해줘야 될 때가 있죠. 그때 이제 외상 매출금으로 하거나 아니면 언제까지 갚겠소라는 어음을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필수 예제. 금왕수산의 제품 10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을 동사 발행 약속어음으로 받다. 자, 여기서 당사랑 동사가 있는데요. 당사는 우리 회사를 말하고요. 동사는 타 회사, 그러니까 거래처를 말해요. 그래서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 10만 원 생겼죠.
근데 동사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이니까 받으러음으로 10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금왕수산에서 받은 약속어음 10만 원을 유리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5천 원, 수수료 3천 원을 차감한 나머지를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다. 이거 이제 매각거래로 처리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받은 약속어음이 이 받으러음이죠. 이 받으러음이 10만 원이 사라지면서 할인료 5천 원. 요게 이제 할인료랑 수수료가 손해 본 거죠. 그쵸? 10만 원 중에서 손해 본 거니까 그거 뺀 나머지를 보통예금에 입금을 받았잖아요. 10만 원에서 5천 원, 3천 원 빼니까 보통예금엔 9만 2천 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받으러움을 우리가 유리은행에 할인하느라고 들어간, 즉 손해 본 돈이 5천 원, 3천 원이니까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8천 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유리은행에 이번엔 추심을 했대요. 이 추심을 해라는 건 뭐냐면 유리은행한테 내가 직접 받기 힘드니까 대신 받아줘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금왕수산에서 제품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10만 원이 추심이 됐대요. 즉 대신 받았대요, 이게. 그러면 추심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당사 예금 계좌에 입금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 우리 받을 어음이 대변에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수수료 뺀 나머지만큼을 받았으니까 차변의 당좌예금이 9만 5천 원 증가를 할 테고 이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할인료를 내고 돈을 먼저 받는 거랑 초심에서 먼저 받는 거랑 같지 않아요?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는 유리은행에서 우리가 할인을 한 경우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어음을 유리은행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그 유리은행에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겠죠. 뭐 그거야 그렇겠죠? 자, 그럼 요거는 뭐냐면 유리은행한테 판 게 아니라 어음을 소지권은 내가 갖고 있고요. 유리은행한테 대신 돈을 받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대신해 준 거니까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거죠. 그것도 대신 못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글쎄요.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보통은 이제 대신 받는 경우야 이제 수수료 비용을 받게 되고요. 만약 대신 못 받았다면 이제 부도어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부도로 처리가 되어지겠죠. 자, 여기가 이제 대손이에요. 못 받게 된 경우가 되겠죠. 채권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 같은 경우 채무자가 파산을 했다든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회수가 불가능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대손이라고 해요. 외상매출금 5만 원이 회수불능되다 라고 한다면 일단은 외상매출금이 사라지겠죠. 대변에 사라지면서 회수가 안 되니까 대손상각비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손이 마구잡이로 일어나 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왜? 회계적으로는 장부가 이제 맞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빵꾸가 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내가 얼마 정도는 못 받겠지라고 가정되는 금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언제 하냐면 기말의 결산 전, 즉 12월 31일 날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대손 충당금 잔액과 예상액을 비교해서 차액만큼만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즉 기말 결산 시에 보니까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2만 원 정도는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대손 충당금이 기존에 있는 걸 따져봐요. 예를 들어 충당금 잔액이 12,000원이 있다면 얼마만 더 채우면 될까요? 8,000원만 더 채워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8,000원 이렇게 채우면서 대손 상각비로 먼저 상각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대손 충당금 잔액이 25,000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2만 원 못 받을 것 같은데 25,000원이나 있으니까 5,000원이 쓸데없이 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대손 충당금을 차변에서 빼면서 대손 충당금 환입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손 충당금 설정에 대한 회계 처리는 보통 2만 원을 예상하면 2만 원에 맞추는, 즉 보충법에 의하게 돼요. 그래서 결산일 현재 대손 충당금을 상기해보고 잔액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대손 상태표에는, 재무 상태표에는 대손 추산액인 대손 충당금 설정액이 표시가 되겠죠. 근데 이 대손 충당금이 내가 2만 원 대손될 거야 라는 걸 예상을 한 거지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인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평가성 항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 뭐 예를 들어 외상 매출금의 1%는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성 항목으로 일단 매출채권에서 차감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해당 매출채권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상은 어느 시점에서 예상하는 결산일 12월 31일. 12월 31일 날에 네, 그 이제 결산일이니까 그때 이제 체크를 해요. 자,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있는 경우에 대손 발생을 보자면 먼저 대손 충당금의 감소로 처리하고 잔액을 대손 삼각비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외상 매출금 만약에 10만 원의 대손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만약 충당금 잔액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10만 원이 사라지면서 바로 그냥 삼각비로 비용으로 빼버려요. 근데 충당금 잔액이 만약에 있어요. 15만 원이나 있네요. 그러면 이 15만 원에서 충당을 하겠죠. 그럼 충당금 잔액이 만약에 10만 원 대손이 일어났는데 2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2만 원을 먼저 충당을 해서 빼고 그 다음 나머지가 상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대손 충당금을 어디서 정리권에서 10만 원을 이게 결산일 날 우리가 얼마 정도 손해볼 거다라는 걸 예상해서 빼놨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미리 일단은 뭐라 해야 되지? 비상금을 쌓아놓은 거예요. 이 정도는 매출했던 거에서 못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충당을 해놓은 돈이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빼는 거죠. 비상금을 만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회계상으로 계속해서 붕괴가 빵꾸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가정된 금액을 정해서 일단은 따로 계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여기까지 봤죠? 대손 삼각비와 대손 충당금 환입인데요. 대손 삼각비는 매출 채권에서 발생한 거라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아까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오면서 발생하는 것들은 판관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게 아닌 것도 우리가 외상인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미수금 등의 기타 채권에서 발생되는 거는 영업의 비용인 기타의 대손 삼각비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 환입은 매출 채권에서 발생한 거는 판관비의 차감으로 들어가고요. 기타 채권은 영업의 수익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기타의 당좌자산에는 미수금, 선급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이연 법인세 자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자산은 미수금으로 우리가 처리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한민상사의 비품을 6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하다라고 했을 때 일단 이 비품이 취득원가는 100만 원이었고요. 그 중에 지금 60만 원에 처분을 했대요. 그럼 비품이 100만 원짜리가 나가면서 이 60만 원에 처분을 했으니까 근데 그 처분한 걸 받았어요? 아니죠. 외상으로 했죠. 그러니까 미수금으로 60만 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를 우리가 처분하면서 60만 원 받았으니까 손해봤죠. 그게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비품이라는 건 형태가 있는 자산이잖아요. 유형자산을 말하는데 그걸 처분하며 생긴 손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비품을 처분하면서 어음으로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받으러 어음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미수금으로 처리하게 돼요. 자, 이번엔 미수수익인데요. 기간 손익을 발생주의에 따르는 경우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 중에서 아직 내가 기간이 덜 지나서 회수를 못한 수익, 그런 거를 미수수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런 게 바로 그런 건데요. 결산 시 대여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10만 원을 계상하다라고 한다면 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언제 받아요? 대여금을 받을 때 받죠. 근데 아직 결산일날 대여금을 받지는 않잖아요. 아직 기간이 덜 돼서 아직 내가 못 받고 있는 이자라고 한다면 그건 미수 수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시니까 이제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걸로 적는데
그것을 내가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미수수익으로 해서 적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디귿의 선급금. 상품이나 원재료를 주문하고 매입하기 전에 착수금이나 계약금을 선급금이라고 하죠. 자, 필수예제 볼게요. 호동상사와 원재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일부인 10만 원을 미리 당전 발행 당좌수표, 우리 회사 발행 당좌수표예요. 자, 그러면 원재료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지 아직 원재료가 매매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인 10만 원을 미리 먼저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선급금이라는 일단 자산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당좌수표로 제급했으니까 우리 회사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갔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거를 원재료 30만 원을 매입했대요. 이제 거래가 일어났잖아요. 그쵸? 이때 위에 1에서 지급한 1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를 외상으로 하다라고 했을 때 일단 원재료 30만 원이 증가를 해요. 그러면서 요 앞에 있었던 선급금이 대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얘가 빠져나가면서 나머지를 외상으로 한 거죠. 외상 매입금. 요렇게 선급금을 처리하게 됩니다. 자, 리을의 선급비용. 선급비용은 계속적인 용역 공급에 대해서 선 지급한 비용 중에 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아서 차기 이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산으로 대체하고 이연하는 경과 계정을 선급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주로 이자비용, 보험료, 임차금 등의 관습상 기간 전에 선 지급하는 비용이 선급비용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자, 9월 1일 날 9월 빌딩의 건물을 6개월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했대요. 그리고 6개월분 임대료 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하네요. 자,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래예요. 임차료 6만 원, 현금 6만 원. 근데 이게 9월 달에 거래를 한 거거든요. 12월 31일 결산일에는 임차료라든지 즉 수익과 비용은 제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임차료를 쓴 것만큼을 임차료를 쓴 것만큼을 일단은 비용으로 처리할 테고 안 쓴 것만큼을 일단 자산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거래인데 12월 31일 현재 결산일이 되었을 때 임차료가 얼마만큼 쓰였어요? 9월달 거 썼을 거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 4개월 분을 썼죠. 그럼 얼마너치 남았어요? 2개월치. 그죠? 2만 원이 남았죠? 그 2만 원 남은 거를 임차료를 대변에 일단 빼버려요. 그러면서 선급 비용이라는 먼저 지급한 비용이란 자산으로 잠시 돌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과 비용을 제로로 떨궈야 되는데 비용 중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해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일어난 비용을 대변에 빼버리면서 자산으로 잠시 바꿔놓는 거죠. 이게 이제 선급 비용에 대한 분계예요. 자,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란 금전의 지급이 있지만 그 내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자산 계정인데요. 금전을 지급하면 가지급금 차변에 기입하고 그 내용이나 금액이 확정됐을 때는 해당 계정으로 처리하면서 가지급금 대변에 기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방 출장비 명목으로 직원인 김혜계에게 현금 10만 원을 미리 지급했대요. 자, 그러면 현금을 미리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이게 얼마가 빠져나갈지는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방에 출장을 아직 안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상으로 가지급을 하는 거예요. 10만 원. 그러니까 지급을 하긴 했는데 왜 지급했는지 정확하지가 않죠. 얼마가 지급이 될지 정확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가지급금이라는 임시계정으로 쓰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김혜기가 이제 출장에서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이제 쓴 돈이 명확하게 나오죠. 보니까 7만 원 썼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반환받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가지급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임시계정이 사라져야죠. 그러면서 출장 시 사용한 7만 원은 여비교통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는 현금으로 반환받았으니까 현금이 3만 원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예제가 좀 있네요. 근데 확인 예제가 꽤 많아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12시 49분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 혹시 시간이 괜찮으신 분은 확인 예제랑 평가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보고 원래 제가 오늘 제가 실무 부분의 책을 좀 밑에 그러니까 뭐랄까 실무 K랩을 좀 들어가려고 했었는데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길어져서 못하게 된 점 죄송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대신에 좀 계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차피 유인물은 오늘 나눠드린 것까지만 더 볼 거고 기출 문제라든지 분개하시는 거는 그냥 숙제로 해보시게끔 들은 부분이니까 더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은 제가 책에 있는 진도를 더 많이 나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실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